아니, 한국인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저렇게 돈도 못 버는 남자한테 절대 못 보낸다. 여기 영국의 대저택에서 큰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난 이런 딸 본 적 없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겠다는 한마디에 집안에서 쫓겨난 영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떠난 딸을 다시 만난 이 아버지는 정부는 100억, 아니 100조를 쓰더라도 한국 남자를 영국에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로웰입니다. 런던 중심부 메이페어에서 태어나 자랐고 로웰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케임브리지 수석 입학, 옥스퍼드 석사 과정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고 부모님은 늘 제게 너는 로웰 가문의 후계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 조깅을 마치고 샤워 후 옷장에서 새로 산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이 블라우스는 해롭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오늘 처음 입는 거였습니다. 네이비 재킷과 매치하니 완벽해 보였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스타일을 점검한 후 캠퍼스로 향했어요. 9시에 시작하는 국제정치학 세미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교수님은 케임브리지 출신의 저명한 학자셨고 수업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항상 15분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이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자리인 앞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노트북과 필기구를 정리했습니다. 물병도 오른쪽에 놓고 펜은 색깔별로 정렬해서 펜 케이스에 꽂았어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출석 체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의실 뒤쪽 문이 쾅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는데 한 동양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후드티에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지각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수업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저렇게 소란스럽게 들어오다니. 더욱이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 남자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급하게 둘러보다가 제 줄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나 봅니다. 서둘러 그쪽으로 향하는데 제 옆을 지나가던 순간 발이 누군가의 가방끈에 걸렸는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컵이 기울어지고 뚜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던 탓에 뜨거운 커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커피가 정확히 제 새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이 나왔어요. 뜨거운 커피가 옷을 통해 피부에 닿는 느낌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크림색 실크 위로 갈색 얼룩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교수님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계속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로웰 가문의 딸답게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 블라우스는 오늘 처음 입는 것이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제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후드티를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입고 있던 흰색 면 셔츠가 드러났는데 그는 그 셔츠의 소매 부분을 제 블라우스에 대고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워낙 열심히 닦다 보니 제 어깨 부분과 팔 부분에 자꾸 손이 닿았고 그 접촉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그가 더 깨끗이 닦으려고 살짝 몸을 기울이며 제 쇄골 근처를 닦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가면서 그의 뺨을 탁 때려버렸어요. 손바닥이 그의 뺨에 닿는 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고 저 자신도 제가 한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뺨을 만지며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그는 계속 사과하면서 뒷걸음질 치더니 재빨리 뒷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화장지를 꺼내 옷을 대충 닦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모른 척하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목을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학생이 발표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옷에 커피 자국이 신경 쓰이면서도 누가 발표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이 수업에서 발표를 하려면 교수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이정호 학생,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저에게 커피를 쏟은 바로 그 남자가 오늘의 발표자였던 거예요. 이정호라는 이름의 한국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저런 덜렁이가 무슨 발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학술 발표를 한다니 뻔히 보이는 일이었어요. 아마 교수님께서 교환학생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주신 것 같았는데 곧 창피를 당할 게 뻔했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나름 준비는 해온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교수님 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이정우입니다. 그의 영어는 확실히 어설퍼 보였어요. 한국식 억양이 강했고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하며 팔짱을 꼈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냉전 종료 이후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제목부터 뻔했어요. 이런 주제는 이미 수업 시 다뤄진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에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존 서구 학계의 동북아시아 분석을 보면 대부분 미중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내 중간 국가들의 독립적 전략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를 큰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그 사이에 한국, 일본, 북한을 작은 원으로 그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순히 체제 보장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은 위험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거든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그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인용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한국어나 중국어로 된 1차 자료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서구 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동아시아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김정은의 2019년 4월 25일 연설문을 보면 그는 자주적 외교노선이라는 표현을 1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예요. 저는 점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의 발음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발표보다도 깊이 있고 체계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과 신북 방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교환학생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걸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정우 씨,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너무 한국 중심적인 시각 같은데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구 학계의 동아시아 분석이 너무 미국 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시각을 인정하되 그것을 중국, 일본, 북한의 입장과 교차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줄줄이 나열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패턴 분석,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 변화, 북한 매체의 용어 사용 빈도까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다각도 분석이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된 자료만으로는 미묘한 뉘앙스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만 읽어왔거든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원문을 직접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이 수업에서, 아니 이 학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했는데 저보다 훨씬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료를 활용한 다각도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때 정우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실수였어요. 옷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표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영어가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이상했어요. 분명 뛰어난 내용이었는데 본인은 겸손해하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 엠마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조지야, 저 남자 발표 정말 대단하더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발표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는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정우라는 남자. 처음엔 커피를 쏟은 덜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음이 저를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정우라는 남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였습니다. 제가 이 학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교환학생이 저보다 훨씬 깊이 있는 발표를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표가 가능했을까요? 설마 부정행위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다음날 도서관에 일찍 가서 평소 자리에 앉았는데 멀리서 정우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책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각기 다른 언어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완전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시간 넘게 지켜보니 깨어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렇게 졸면서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점점 의문이 커졌어요. 며칠 후에는 수업이 끝나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만들면서도 자꾸 졸고 있었어요. 손님이 주문할 때는 정신을 차리지만 잠깐만 한가해져도 카운터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깨우면 그제야 일어나서 다시 일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졸린 상태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가 커피를 만드는 솜씨는 꽤 능숙했다는 거였습니다. 졸면서도 손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점심시간에 기숙사 식당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반찬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밥만 빠르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0분도 안 되어서 졸기 시작했어요. 책을 펼쳐놓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완전히 엎드려 자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도대체 밤에 뭘 하길래 이렇게 피곤한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는 기숙사 근처에서 기다려봤습니다. 정우가 늦은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쯤 그가 기숙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디론가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24시간 독서실이었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켜고 뭔가 열심히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만큼은 전혀 졸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집중해서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때로는 종이에 뭔가 메모하기도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지켜봤는데 그는 계속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낮에 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느라 수면 부족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더 관찰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수업과 알바로 바쁘게 보내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개인 작업을 하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혼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전화 내용은 한국어여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이상하다고 계속 그 한국 남자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부인했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뭐가 궁금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지 공부는 언제 하는지 궁금하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소피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혹시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남자로서 말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피아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며칠 후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정우가 도서관에서 급하게 교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역시 저렇게 졸면서 제대로 공부할 리가 없지 하고 속으로 만족했어요. 이제 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 정우는 또 지각할 뻔했어요. 도시락도 챙겨오지 못한 채 허둥지둥 강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안 감은 것 같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의 점수가 제 점수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차이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엠마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유전학과 친구가 그러던데 한국인들 IQ 평균이 세계 최상이래. 유전자가 좀 다를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유전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학습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그가 혼자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국 땅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그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니 갑자기 동정심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제가 읽고 있던 책을 다 봤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다 봤다고 대답하며 책을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냐고, 영어로 하는 수업이니까 어렵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답했어요. 다른 관점이라는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여러 방식이 있어서 더 넓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언제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들켰다고 했습니다. 밤에 다른 작업을 해서 낮에 졸린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작업이 뭐냐고 물어보니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업도 벅찰 텐데 개인 연구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하냐고 물어보니 네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의 성적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라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뛰어나 보인다고 했더니 그건 환경의 차이일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여기서는 오히려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겸손하면서도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학업 관련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의 교육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어느새 저는 그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가 다시 농담처럼 말했어요. 정말 그 남자 좋아하는 거 맞냐고.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관찰하지 말고 정직하게 제 마음을 전하기로 말이에요. 이정우라는 남자가 단순히 궁금한 대상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정우에게 고백한 후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저희가 사귄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로엘 가문의 딸이 한국 교환학생과 연애한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가십거리였거든요. 학생들은 저희가 지나가면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정우가 저를 협박해서 사귀게 된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제 친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금세 응원해줬지만 엠마는 노골적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느냐는 현실적인 우려를 계속 표현했습니다. 정우와의 데이트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싼 레스토랑이나 오페라 하우스 대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우는 항상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확고한 신념을 느꼈어요. 그는 언젠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경쟁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였어요. 당장 가진 건 없어도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우는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고 저는 그에게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우와의 아이를 가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정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도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을 잡으며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록 지금은 학생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먼저 알릴 것인지 아니면 정우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할 것인지 계속 망설였어요. 결국 부모님께 정우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신 사실은 나중에 알리고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보시면 그의 진가를 알아주실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부모님과 정우를 만나게 했어요.
정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저 역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지만 그가 아시아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어 발음이 어설픈 것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식사 내내 아버지는 정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가족 배경이나 미래 계획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정우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서 교육 관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현실성이 없다는 표정만 지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가 먼저 자리를 뜬 후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저 남자와는 그만 만나라고 하셨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저는 로엘 가문의 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조하시며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보라고 제가 만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더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경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신 사실을 털어놨어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아버지는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거라고 정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시며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어요. 로엘 가문의 딸이 아시아에서 온 돈도 없는 남자와 무슨 결혼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며 정말 실망이라고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정우가 좋은 사람이고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미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불확실한 걸로 인생을 걸겠냐며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고 아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온 말이 제가 가문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 가문 역사상 이런 수치는 없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가진 게 오점이냐고 울면서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렇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방으로 올라가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부모님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정우가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정중하게 결혼 허락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우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저는 정우가 현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다는 그의 말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전박대를 하시며 그런 딸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는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임신 5개월 차였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로엘 가문의 딸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정우의 아내가 될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만류하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돈도 없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엘 가문의 명예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한 여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우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힘들어도 함께 이겨나가자고 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냄새, 소리,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주셨는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 걸 보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이 저희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런던 저택의 제 방보다도 작은 공간에 부엌과 침실, 거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화장실은 샤워실과 함께 있었고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 5개월 차라 배도 무거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조지아 로웰이 아닌 그냥 정우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장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몸짓으로 설명해 주시고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미역국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엔 맛이 이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정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지냈어요. 오전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독서실에 가서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교환학생 신분이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간단한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끓여봤을 때 너무 짜게 나와서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다시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시어머니가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국어로 설명하시면 시어머니가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번역해 주셨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한국의 추위를 처음 경험했어요. 런던보다 훨씬 춥고 건조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더욱 조심스러웠는데 시어머니가 털더신과 배너이 같은 걸 사주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바빴지만 집에 들어오면 제 배에 손을 대고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영어 동화책도 읽어줬습니다. 임신 8개월 즈음 되었을 때 정우의 프로젝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가 개발하던 교육 플랫폼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작은 투자도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정우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이서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조화라는 의미로 정우가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여린 손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생후 3개월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눈맞춤도 또렷했어요. 시어머니도 신기해하시며 똑똑한 아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이 되자 서윤이는 혼자 앉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도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서윤이의 특별함이 더욱 드러났어요. 말을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익혔는데 두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우와는 한국어로, 저와는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개월쯤 되었을 때는 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림책을 혼자 넘기면서 글자를 따라 읽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읽을 줄은 몰랐지만 글자의 패턴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살이 되자 서윤이는 간단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틀어주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정확한 음정으로 흥얼거렸어요. 피아노 건반을 보여주니 스스로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윤이를 보고 신동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놀이터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도 서윤이의 행동을 신기해했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윤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 IQ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으셨어요. 3살이 되자마자 정식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상위 0.1%였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영재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교육 환경과 한국의 집중력 그리고 두 문화의 융합이 만들어낸 결과물 같았어요. 서윤이는 4살이 되자 혼자서 한글과 영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에도 관심을 보여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스스로 익혔어요. 정우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패턴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버린 거였습니다. 음악적 재능도 계속 발전했어요. 5살 때는 피아노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곡을 들으면 금세 따라서 칠 수 있었습니다. 절대음감이 있는 것 같다고 음악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무렵 정우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플랫폼이 여러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투자도 더 많이 들어왔고 직원들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윤이만의 방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방에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작은 피아노를 놓아줬어요. 서윤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로엘 가문의 명예와 특권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서윤이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손자가 똑똑하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키우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저 역시 서윤이에게 무리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되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했어요. 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전통 명절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의미를 배웠습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정우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윤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윤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전국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해봤어요. 수학, 언어, 음악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고 상위 0.1% 안에 선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우와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주변에서는 서윤이를 해외로 보내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저는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이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했어요. 분명 놀라워하실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키우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 진짜 인생이 되었어요. 로엘 가문의 딸이었던 조지아가 아니라 정우의 아내이자 서윤이의 엄마인 제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가 보여주는 놀라운 재능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두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체계적 사고와 한국의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자라면서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사업 때문에 더욱 바빠졌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에는 적응했지만 가끔 영국에서의 삶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윤이의 성장 과정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억을 남기려는 목적이었어요. 서윤이가 첫걸음을 뗀 날, 처음 말을 한 날, 피아노를 치는 모습 같은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정우는 너무 공개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당히 조절하면서 계속 기록을 남겼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했고 팔로워도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알게 된 엄마 친구들이나 몇몇 지인들만 보는 정도였어요. 서윤이의 얼굴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게 각도를 조절해서 올렸습니다. 서윤이가 4살 때 올린 피아노 연주 영상이 조금 화제가 되었어요. 아이가 혼자서 간단한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 모습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우리 아이 자랑하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익명의 계정에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게시물도 없는 계정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 내 아이니?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이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구나. 할머니가 보기에도 재능이 있어 보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말이에요. 어머니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아내신 거였어요. 아마 제 이름이나 다른 단서들로 계정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서윤이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 손자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다는 말씀들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타박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어요. 간단하게 안부 인사와 함께 서윤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답장하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락이 재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이의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는 정말 똑똑한 아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손자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혼자 어머니와 소통한다는 게 남편에게는 배신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서윤이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고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영재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피아노 레슨비, 영어 교육비, 각종 학습 교재비 등등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스타트업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투자는 받았지만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게 경제는 여전히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며 조용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윤이를 위한 새 유모차가 집 앞에 배달되어 왔는데 송장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 교육용 교재 세트가 도착했어요. 정우가 누가 보낸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온라인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정우가 이해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지원은 점점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서윤이의 피아노 레슨비가 매월 제 계좌에 조용히 입금되었어요. 미술 학원비, 영어 과외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윤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교육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손자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사진과 영상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렸어요. 아이가 새로 배운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모습, 영어책을 읽는 모습,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 등을 담아서 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감탄하시며 답장을 보내셨어요.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재능이 뛰어난지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정우의 사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개발한 교육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고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교사들도 만족해했어요. 교육계에서 정우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혁신적인 교육 솔루션이라며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받았던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안하는 곳들이 나타났어요. 정우는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고 결국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는 정말 바빠졌어요.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미디어 인터뷰도 자주 받았고 교육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많아졌어요. 한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정우가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교환학생이었지만 이제는 혁신적인 CEO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정우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의 끈기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서윤이에게도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레슨도 늘렸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시켜줄 수 있었어요. 그런 변화들을 어머니께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습니다. 정우가 성공했다는 소식,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근황을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영상통화로 서윤이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정우가 외출한 사이에 조용히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많이 늙으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고 계셨어요. 서윤이를 보시는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윤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신기한지 계속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자 아이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시니 간단한 곡을 연주해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손자의 모습에 감동하시며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라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영상통화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서윤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며 할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생일 선물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교재나 악기도 추천해주셨어요. 정우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우의 사업이 안정되고 우리 생활이 더 여유로워진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머니와의 연락이 잦아지면서 들킬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윤이가 전국 영재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어머니가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은밀한 연락, 서윤이의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알려진 거였어요. 화면 속 아버지와 마주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다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왜 저가 아니라 그 남자가 지금 CEO가 되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성공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는 듯했어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정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의 교육 플랫폼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고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지면서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시며 통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아버지와 마주하게 될 줄 몰랐고 여전히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한 겁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에 걸쳐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우의 스타트업 성공 과정을 담은 기사들, 그가 받은 각종 상과 인정서들, 투자 유치 관련 뉴스들을 모았어요. 서윤이의 재능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함께 편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영상부터 시작해서 영어책을 읽는 모습, 수학 문제를 푸는 장면, 그림을 그리는 모습까지 다양한 영상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영재 프로그램 선발 증서와 IQ 테스트 결과지도 스캔해서 첨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희 생활 모습도 담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 한국 전통 명절을 보내는 장면, 서윤이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직접 작성한 편지도 첨부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삶에 대한 회고와 함께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로웰 가문의 딸로서의 삶도 소중했지만 지금의 삶이 더 의미 있다는 저희 진심을 전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아버지께 보내드린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혹시 화가 나서 아예 보지도 않으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 대신 단 한 문장이었어요. 그 아이 DNA 분석을 좀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DNA 분석을 하자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유전학자로서 서윤이의 특별한 재능에 학술적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우와 상의한 후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정우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장인어른의 요청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윤이에게도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시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학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김에 손주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버지와 직접 만나는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고 과연 서윤이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했습니다. 정우도 장인어른을 뵙는다니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희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서윤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신기한지 계속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손자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하지만 서윤이가 영어로 말을 걸자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의 유창한 영어와 똑똑한 대답에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윤이가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자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소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의 눈이 커지셨어요. 그 다음에는 서윤이가 수학 문제집을 가져와서 자신이 푼 문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문제들을 6살 아이가 혼자 힘으로 풀어낸 것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문제씩 자세히 살펴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정우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학, 미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우는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했고 아버지도 점점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는 서윤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도 했어요. 손자와 할아버지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는 날, 서윤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도 손자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계신다는 게 전해져 왔거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윤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잘 키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연락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가신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런던의 유명한 유전학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발표 영상을 보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상에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유전자 연구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100억이 아니라 100조를 들여서라도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몇몇 학자들은 진지하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서윤이의 사례를 들면서 동서양 유전자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매체들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영국의 저명한 유전학자가 한국인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우도 그 뉴스를 보고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발표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진짜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서윤이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로엘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희 가족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몇 달 후에는 어머니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손주를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서윤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손자를 직접 만나니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모두 저희를 인정해 주시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명절 때는 서로 방문하기도 해요. 서윤이에게는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정우의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아버지의 발표 이후 유럽에서도 그의 교육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사업 확장 기회도 생겼고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윤이는 8살이 되면서 더욱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언어 모든 분야에서 또래를 훨씬 앞서는 실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에게 무리를 시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윤이가 행복해하는 것이었어요.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만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엘 가문의 딸로 태어나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켜보는 기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유명한 발표를 다시 볼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한국과 영국의 결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시겠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결국 사랑과 이해가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삶은 완벽한 공식이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진심과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명한 발표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서윤이가 10살이 되면서 더욱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의 재능에 완전히 빠져버리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서윤이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제안하셨습니다. 영국의 명문 보딩스쿨 입학, 개인교사 섭외, 각종 영재 프로그램 참여 등 끝없는 계획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제안들이 서윤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서윤이의 하루 일정을 점점 더 빡빡하게 짜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영어와 수학 개인 교습, 오후에는 피아노 레슨과 중국어 학습, 저녁에는 독서와 일기 쓰기까지. 8살 아이의 스케줄이 어른보다도 바빴습니다. 서윤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점점 또래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아무도 서윤이에게 놀자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서윤이를 위한 일이라고 자위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는 그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 아이는 피아노가 재미없어졌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서윤이에게 하고 있는 일이 어릴 때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일과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아이를 압박하고 아이의 행복보다는 성취를 우선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엘 가문의 후계자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란 제가 이제는 서윤이에게 영재의 딸이라는 또 다른 굴레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반성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윤이의 스케줄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고, 주말에는 아무 계획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서윤이의 재능이 썩어갈 거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더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윤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은 서윤이가 12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가 서윤이를 영국으로 데려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자고 제안하신 거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저에게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서윤이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아픔을 서윤이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윤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서윤이를 영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아이를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방식으로는 키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윤이의 재능도 소중하지만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서윤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주 동안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윤이를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케줄을 줄인 후 서윤이는 다시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웃음이 늘어났고, 피아노도 다시 즐겁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궁금해하며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한 달 후 아버지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를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아이와 시간을 보내시면서 서윤이의 일상을 관찰하셨습니다.
서윤이가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 자발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모습,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옳았다고, 서윤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저를 키울 때 놓쳤던 것들을 제가 서윤이에게 주고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저를 너무 압박했다고, 제 행복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우선시했다고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윤이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도 변하실 수 있고 저도 더 나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정말로 달라지셨어요. 서윤이에게 공부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이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서윤이가 곤충에 관심을 보이면 곤충 도감을 사주시고 요리에 흥미를 보이면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윤이의 교육에 대해 걱정하셨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희 교육 방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자와 함께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15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을 자신만의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요받지 않고도 스스로 학습하는 즐거움을 찾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정우도 제 변화를 지지해줬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함께 서윤이를 위한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어 나갔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지아 로웰이라는 이름 대신 이정우의 아내, 이서윤의 엄마라는 정체성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버지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손자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대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따뜻하고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서윤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즐기십니다. 함께 쇼핑을 하고 요리를 만들고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세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윤이를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거라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뛰어난 성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고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믿어요.